각성자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이 영혼 계약 무기를 받는 각성 의식이 열리고 있다. 시험관은 첫 번째 학생의 검을 C급으로 평가하는데 별로 인상적이지 않다. 다음은 샤오미 차례다. 그녀는 눈에 띄게 힘들어하다가 선녀 영혼의 특성을 지닌 피 묻은 은창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명백히 S급 영혼 계약으로 아카데미에서 수년간 보지 못했던 그녀가 것이다. 다른 S급 영혼 능력자와 짝을 이룬다면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안다. 샤오미는 현재 남자친구인 한잔에게 다가가 자신의 S급 신분이 그의 영혼 계약과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며 냉정하게 헤어지자고 선언한다. 이곳에 오기 전 한잔은 샤오미에게 완전히 예스맨이었고 자존심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했다. 영혼 계약의 시대에 한잔은 이제 힘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처럼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샤오미에게 몰려드는 다른 남자들처럼 똑같은 예스맨으로 남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드물더라도 S급 이상의 능력을 스스로 개방하기로 결심한 한자는 앞으로 나선다. 모두가 그가 과연 무언가를 각성할 수 있을지 의심할 때 한자는 단순히 S급 영혼 계약을 각성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SSS급 영혼 계약을 각성한다. 마지막 SSS급 영혼 능력자는 인류가 벌레 떼와의 패전 속에서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그의 죽음으로 완전한 승리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다. 한잔의 놀라운 위협을 본 여학생들이 잠재적인 영혼 계약 상대로 그에게 몰려들지만 그는 그들을 모두 성가신 존재로 여길 뿐 관심이 없다. 샤오미 또한 그에게 다가가 화해를 청하며 예스맨보다 더 높은 지위를 제안한다. 그는 자신의 신의 통찰 능력 덕분에 그녀의 영혼 계약에 대한 모든 숨겨진 정보를 볼 수 있다. 한자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고 신의 통찰을 사용해 적합한 영혼 계약을 찾아보기로 결심한다. 이제는 말도 없이 그를 차버리고 다시 사귀자고 할 자신감을 가진 샤오미가 다른 여학생들에게 놀림을 받는다. 그들은 캠퍼스에서 가장 예쁜 소녀인 샤오이에가 그 자체로 희귀한 2급 재능만을 개방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샤오이에는 영혼 계약이 쓸모없다고 여겨졌고 아무도 그녀가 영혼 파트너는커녕 평가를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낙담한 샤오이에는 자리를 뜨려다 결국 한잔과 부딪힌다. 그는 신의 통찰을 사용해 그녀의 영혼 계약을 관찰하고 그녀의 형태인 고대 10대 신기 중 하나인 복희금이 어째서 겨우 2급인지 놀라워한다. 그녀는 즉시 사과하지만 한자는 그저 동정적으로 행동하며 그녀에게 자신의 전속 영혼 계약이 되어달라고 청하고 이는 그녀와 주위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등급을 강등시킨다고 생각하며 미쳤다고 여긴다. 아카데미 교장인 천광푸까지 끼어들어 그에게 이끌림 때문에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가 인류의 구원자가 될 운명임을 상기시킨다. 갑자기 샤오미의 대부이자 딥블루시티의 수호자인 자오후가 나타나 한잔이 자신의 SSS급을 이용해 대녀를 괴롭혔다고 비난한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으로 그를 위협하며 그의 오만함 때문에 아무도 그와 계약을 맺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한다. 동요하지 않고 그의 대녀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이는 두 사람을 모두 화나게 한다. 자오후가 그를 때리려 하지만 교장이 그의 SSS급을 상기시키며 막는다. 자오후는 그가 샤오이에와만 계약을 맺고 더 높은 등급의 다른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를 놓아준다. 한자는 기쁘게 벌을 받아들이고 샤오이에에게 함께 영혼 계약을 맺으러 가자고 한다. 한자는 샤오이에와 영혼 계약을 맺고 그녀는 영혼 형태로 변했다가 다시 돌아온다. 계약 자체는 살상, 회복 및 기타 능력을 동기화하는 놀라운 SSS급 힘을 보여주며 샤오이에도 SSS급을 달성하게 한다. 그녀는 한잔에게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해야 한다. 한편 샤오미는 대부에게 한잔에게 당한 굴욕에 대해 불평하느라 바쁘다. 자오후는 내일 딥블루시티에서 열리는 영혼 계약 마스터 평가에서 한잔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샤오미가 너무나 잘 아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들의 아지트에서 자오후는 이미 음모를 꾸미고 있다. 누군가를 시켜 게시판에 한잔을 아카데미 자원을 무모하게 낭비하는 기생충이라고 비방하는 글을 올리게 하고 평가에서는 훨씬 더 심한 짓을 하겠다고 샤오이에가 음식을 먹는 동안 다른 학생들은 등 뒤에서 험담을 하는데 특히 샤오이에가 2급이면서도 외모 덕분에 SSS 계약을 따냈다고 조롱한다. 샤오이에는 미안해하지만 한자는 그녀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하고 둘은 금세 좋은 친구가 된다. 그들은 샤오미의 영혼 계약자인 왕루마오에게 방해를 받는데 그는 거만하게 한잔에게 별거 아니라고 말한다. 샤오미는 왕루마오에게 어차피 곧 추방되고 강등될 것이라며 한잔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아무렇지 않게 경고한다. 그 후 그들은 평가를 위해 떠난다. 시험관이 평가 시작과 규칙을 발표한다. 각 단계마다 난이도가 다르며 한 단계만 통과해도 성공이다. 샤오미와 왕루마오가 먼저 나서서
난이도 7의 검은 나방 벌레를 마주한다. 샤오미는 피 묻은 은창으로 변신하고 왕누마오는 그것을 사용해 3번 공격한 끝에 마침내 나방을 찔러 죽인다. 군중은 S급 계약이 검은 나방을 얼마나 쉽게 쓰러뜨리는지 보며 그 위력을 과시하는 것에 환호한다. 하지만 방에서 평가를 지켜보던 구역장들은 그다지 감명받지 않는다. 일구역장은 그들의 고전이 노동자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이구역장인 린징쉬아는 샤오메이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나방을 죽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그녀의 평소 생활 규율이 부족하여 영역이 약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자오후의 표정이 이를 어느 정도 확인시켜준다. 샤오메이 팀이 이전의 난이도 6기록을 깨자 이제 모두가 스스로를 강등시켰다는 한잔이 무엇을 할지 보고 싶어 안달이다. 한잔과 샤오위에가 전장으로 들어선다. 문이 열리자 난이도 1 시험이 나타나지만 물리쳐야 할 검은 나방 벌레가 10마리나 있다. 한잔은 왜 난이도 1 시험에 벌레가 이렇게 많은지 혼란스러워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이것이 표적 설정임에 틀림없으며 한잔이 2급과 계약할 만큼 어리석었으니 그럴 만하다고 속삭이고 한잔의 있다. 시험을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 달라고 자오후에게 접근한 것이 분명한 시험관은 SSS급은 당연히 더 힘든 시련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한잔은 물리쳐야 할 괴물무리와 마주서 있다. 한잔은 시익 웃으며 그녀에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복희금 영혼 형태로 변신하고 한잔은 그 악기를 잡고 곡을 연주한다. 다음 순간 눈부신 빛이 사방으로 터져나오고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모든 검은 나방이 갈기갈기 찢겨진다. 모두가 2급 계약이 어떻게 저런 즉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말을 잇지 못한다. 1구역장인 웨이칭은 특히 감명받는다. 그는 이전에 30초 안에 여러 마리의 나방을 쓰러뜨린 적이 있지만 1초 만에 해치우는 것은 매일 보는 광경이 아니다. 자오후는 더 높은 재능이 낭비되지 않도록 난이도를 높였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잔이 정말 얼마나 강력한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웨이칭은 시험이 괜찮고 젊은 세대가 제 몫을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들의 스승은 한잔의 한계를 시험하고 싶어하며 평가를 계속 진행하라고 말한다. 난이도는 20마리의 검은 딱정벌레로 증가하는데 이들은 당연히 껍질이 더 두껍다. 한잔은 단장의 곡을 연주하고 결과는 똑같다. 딱정벌레들이 접근하자 완전히 전멸한다. 한잔은 시험이 얼마나 쉬운지 조롱하고 이는 다른 학생들의 심기를 건드린다. 웨이칭은 그가 1구역에 합류하기를 바라며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3구역장 예추는 1구역은 최전선 병사들을 위한 곳이며 신병에게는 최적의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웨이는 반대한다. 예의 발언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4구역장 현전키가 끼어들어 두 구역 모두 한잔에게 맞지 않으며 대신 자신의 구역에서 유물 탐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는 두 사람으로부터 즉각적인 반감을 산다. 그들의 상관은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2구역장 징슈안에게 의견을 묻는다. 징슈안은 한잔의 음악 앞에서는 단순한 숫자는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그의 음악은 두꺼운 껍질을 가진 벌레들의 움직임조차 제한할 수 있다. 그는 예전 시험의 최고 기준으로 난이도를 올릴 것을 제안하고 그들의 상관은 이를 승인한다. 최고 난이도 시험이 발표된다. 2티어 야수 20마리, 방어용 거대 갑옷 도마뱀 10마리, 그리고 공격용 썬더버드 10마리. 학생들조차 1티어 영혼 능력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생각하지만 한자는 여전히 자신만만하다. 야수들이 그에게 돌격하자 한자는 무기를 든 갑옷 병사들을 소환하는 노래를 연주한다. 병사들은 정면으로 돌격하여 갑옷 도마뱀과 충돌하지만 새들은 천둥 돌격으로 반격하여 병사들을 쓸어버린다. 그러자 한자는 돌파의 노래를 연주한다. 모두의 충격 속에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썬더버드의 공격에 정면으로 뛰어들어 그들을 모두 소탕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위협이다. 1티어 마스터가 여러 마리의 2티어 야수를 쓰러뜨린 것이다. 모두가 한잔이 특히 이렇게 높은 난이도에서 연이어 이기는 것을 보고 괴물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그 생물들을 물리치는 데는 단 2수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의 놀라운 음악 실력 덕분에 속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웨이칭은 그와 함께 있는 소녀가 정말 2급인지 묻는다. 그들의 상관은 샤오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사 아프를 부른다. 알고 보니 샤오위에는 2급으로 판명되었던 링정과 같은 처지였지만 한잔과 계약을 맺은 이후로 그녀의 재능은 그를 능가한다. 그들은 링정도 한잔과 만나게 할 것을 고려한다. 한잔은 도전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고 이는 시험관을 크게 놀라게 한다. 4단계 시험에서는 새로운 야수들이 나타나고 한잔은 다시 한번 별 어려움 없이 그들을 제거한다.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한잔은 자신의 악기로 파괴의 선율을 연주하여 모두 클리어한다. 시험관이 그에게 멈추라고 하지만 한잔은 거절하고 심지어 3급 생물이 등장하는 10단계 도전에 나서기까지 한다. 웨이칭조차 9단계를 넘지 못했는데
그는 이미 100년 된 기록을 깼다. 징슈아는 한잔의 재능에 박수를 보내며 이 구역으로 데려올 것까지 고려하지만 웨이칭은 이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시험관은 한잔이 지친 상태로는 10단계를 클리어할 가능성이 낮다고 선언하지만 한잔이 요구하는 것은 회복할 약간의 시간뿐이다. 규칙상 라운드 사이에 5분의 휴식만 허용되는데 한잔은 그 시간을 이용해 즉시 회복을 주는 노래를 연주한다. 모두가 한잔의 희귀하고 놀라운 공격, 방어, 회복의 조합에 감탄했습니다. 확실히 무시무시한 힘이었죠. 위청과 징슈아는 한잔이 어느 구역에 합류할지를 두고 여전히 다투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위험한 영역이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경쟁자인 5구역장 류징춘이 나타나 다재다능한 영혼 계약자가 최전선으로 보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한잔이 5구역에 합류하면 전장에서 영혼 계약자들의 사망률을 크게 줄일 것이라 믿으며 제안했습니다. 위와 징슈아는 훨씬 더 강한 영역을 방출하며 대응했지만 그들의 상관이 주먹 한 방으로 그 기운을 흩어놓으며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들의 상관은 각기 고유의 임무와 책임을 지닌 대하에 8대 구역 간의 내분에 분명히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1구역은 전투, 2구역은 전략, 3구역은 영토 확장, 4구역은 탐사, 5구역은 생명 구조, 6구역은 주요 통로 수비, 7구역은 해양, 8구역은 그림자 속에서 활동합니다. 그들의 스승님이 한때 9구역 창설을 고려했지만 아이디어를 완전히 실행하지는 않았음에도 그들 모두는 대하의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징슈아는 한잔이 실제로 그곳을 이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3급 야수, 붉은 화염 야수라고도 불리는 저그가 나타났습니다. 시험은 3분 동안 쉬지 않고 그것의 공격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 야수는 미친 듯이 강하고 그 열기는 더욱 강력하여 관중들을 뒤로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한잔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샤오웨이의 무조건적인 지원 덕분에 그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괴물을 향해 돌진했고 괴물은 그에게 화염 공격을 퍼부었지만 그는 피했습니다. 그가 연주하는 곡조는 천리의 즐거운 바람으로 정의로운 영역을 완벽하게 섞어냅니다. 그는 모두를 뒤로 날려버리는 강력한 바람을 소환하고 다시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바람이 화염 야수를 둘러싸 손쉽게 죽여버렸습니다. 한잔이 2킬로 깨지지 않을 기록을 세우자 관중들은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샤오미와 루마오는 그의 놀라운 활약에 질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 승리가 한잔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온 것은 아니었지만요. 린징슈아는 한잔에게 박수를 보내며 자신을 소개하고 계획대로 두 번째 시험 공간으로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는 저그와 인류 중 누가 이길 것인지와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한잔은 저그가 이길 수는 있지만 인류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고 이는 린이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왜 싸우냐는 질문에 한잔은 저그의 분노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고 대하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의 대답은 이번에는 상관인 스승님 자신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했습니다. 린은 그를 대하를 전복시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3대 저그 황제를 혼자서 물리친 전설적인 리 가문의 리슈통이라고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한잔에게 자신의 제자가 될 것을 제안합니다. 한잔은 기쁘게 그 영광을 받아들이고 리는 그를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합니다. 리는 그에게 그때 죽였던 9단계 저그 황제의 뼈로 만든 반지를 선물합니다. 그 반지에는 저장 공간까지 있었습니다. 한잔은 반지에서 저그 황제의 무시무시한 흉포함과 기운을 느끼며 그 황제가 진정으로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리슈통이 한잔에게 준 반지는 하급 저그들은 쉽게 막을 수 있지만 상급 저그들에게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 때문에 리는 원하지 않는다면 항상 끼고 다닐 필요는 없다고 한잔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잔은 그토록 중요한 선물을 계속 끼고 다니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고 이는 리를 기쁘게 했습니다. 한편 징슈아는 너무 겁이 많아 자신의 것을 끼지 못한다는 이유로 리에게 눈총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리는 한잔과 샤오웨이가 전투로 지쳤을 것이라 생각하고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리가 3, 4, 5전장의 지휘관이라고 소개한 다른 사형들과 즐겁게 식사를 나눕니다. 한잔은 그들 모두에게 정식으로 인사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그들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6, 7 사단장 같은 다른 사형들은 국경을 지키거나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8번째 사형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한잔 뒤에 나타나 번호를 건네주고 위험하면 전화하라고 말한 뒤 바로 떠나 한잔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징슈아는 모든 사형들을 대신하여 그에게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포나 기술 같은 선물들을 건넸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샤오웨이의 이모 때문에 중단되었는데 그녀는 샤오웨이가 자신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분명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는 샤오웨이를 때리려 했지만 한잔이 나서서 단도직입적으로 무슨 속셈이냐고 물었습니다. 시끄러운 이모는 샤오웨이를 키운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고
이는 샤오웨를 격분시켰습니다. 그녀는 참을 만큼 참았고 소리치며 맞받아쳤습니다. 이모는 샤오웨가 심사를 통과한 후 얻은 새로운 자신감에 기분이 상해 사구역에 있는 니우니우 삼촌의 지위를 상기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리슈통을 늙은이라 부르며 자기 주머니를 먼저 채워주지도 않고 샤오웨를 데려가려는 한잔의 할아버지라고 비난했습니다. 리는 늙은이라는 말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즉시 사형들에게 각자의 구역으로 전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샤오웨의 이모는 여전히 거만하게 자신의 인맥이 뒤를 봐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바로 그 인맥들로부터 문제를 일으켰다며 꾸짖고 관계를 끊겠다는 다급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구역의 그 삼촌마저 전화해서 샤오웨와 한잔에게서 떨어지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영혼 계약자들이 약한 시민을 괴롭힌다고 비난하며 난동을 부렸지만 리슈통은 들을 만큼 듣자 그녀를 조용히 시켰습니다. 샤오웨는 양이모가 일으킨 소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리 사부님은 그녀를 위로하고 가족이 없으니 한잔과 함께 자기 집으로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들은 계속해서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리는 구궁격 허거에 대해 이야기하며 각각의 칸이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위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잔은 흥미를 느끼고 리에게 자신도 분류해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리는 누구의 길도 예견할 수 없으며 한잔은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잔은 왜 사형들의 동반자들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징슈야는 한잔과 샤오웨가 아직 잠자리를 가졌는지 물으며 그렇게 하면 영혼사가 복제 능력을 얻어 동반자들이 인간 형태와 물질 형태 모두로 싸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는 한잔의 질문에 사형들의 아내들이 현재 그들을 대신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형들은 또한 샤오웨가 정말 2급 동반자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잔은 그렇다고 확인하면서도 만약 그녀가 10대 고대 신기 영혼 형태 중 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2급 동반자를 부주의하게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특수 능력 중 하나를 사용해 그것을 각성시켰고 그로 인해 그녀가 SSS급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슈통은 한잔에게 이 능력을 그들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징슈안에게 한잔과 샤오웨의 정보를 최고 보안 등급으로 확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형 중 한 명이 대하가 벌레 군대와의 전투에서 19연승을 거두어 잃어버린 6개의 영토를 되찾고 벌레 출몰의 원인을 성공적으로 조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 모두가 더욱 기뻐하며 축하했습니다. 한잔과 샤오웨는 술에 취한 리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잔은 그곳이 심남시에 위치한 것을 알고 놀랐는데 리는 그곳이 아내의 고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리는 모두가 자신을 전쟁의 승리자이자 새 황제의 학살자로 기억하지만 아내의 역할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슬퍼했습니다. 그는 한잔에게 샤오웨를 무기나 영혼 계약이 아닌 인간이자 훌륭한 동반자로서 소중히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한잔은 샤오웨를 잘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리의 아내 이름을 물으며 다른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은 그녀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링메이이며 자신은 한 명만 죽인 반면 그녀는 2명의 황제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하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기 전에 죽었습니다. 리는 그녀의 사진을 옆에 두고 홀로 앉아 달을 보며 그녀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한잔과 샤오웨가 그에게 다가갔고 그들을 보자 리는 그들이 메이와의 유대를 떠올리게 해서 기뻐했습니다. 리는 한잔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기술을 가르쳐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한잔에게 단 한 번의 타격으로 근처의 나무를 파괴하는 자신의 가장 숙련된 기술을 가르칩니다. 팔쇄권 기술은 인체의 8혈도를 사용하며 그 잠재력을 해방시키면 강력한 공격이 됩니다. 한잔은 즉시 그것을 마스터했습니다. 사형 중 한 명인 위청조차 6개월 동안 혈도를 열지 못했는데 한잔은 순수한 직관으로 찾았다고 주장합니다. 리는 더 어렵다고 여겨지는 다른 전투 기술로 한잔에게 덤벼들었고 한잔은 맞고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리는 한잔에게 천재라고 해서 거만해지지 말라고 상기시켰지만 그는 분명 천재를 거칠게 다루며 가르치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침통학원에서 한잔은 아픈 턱을 잡고 있었고 샤오웨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왕루마오와 그의 부하들이 다가와 심사에서의 승리를 질투하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한잔은 그들을 무시하고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수호자 조직에 합류하여 심남시 최전선에 징집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교장은 아마도 그의 재능이 낭비된다고 생각하며 한잔을 동정했지만 한잔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가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일지도 모릅니다. 나가는 길에 루마오는 한잔이 아무리 강하다고 생각해도 자기보다 나을 게 없다며 다시 그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한잔이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루마오는 자신의 힘이 2배가 되었고 묵은 원한을 갚기 위해 그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자는 자신의 공격으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들의 주먹이 부딪혔을 때 루마오의 뼈가 부서졌고 그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자는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한자는 샤오웨이와 함께 떠나면서 루마오는 그럴만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장은 쓰러진 루마오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가 기절한 원인에 대해 변명을 둘러댔습니다. 한과 샤는 수호자 조직 가입 신고를 하러 접수처로 향한다. 접수원은 자오 중이가 그들을 괴롭히라고 했다고 불쑥 말하지만 이내 말을 바꿔 SSS급 마스터를 잘 대우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정보가 입력되었고 하늘 대장으로 하는 527소대에 배정되었다고 알려준다. 1팀들은 다른 수호자들을 감독하며 각 구역에 따라 번호가 매겨진다. 그들은 배정된 사무실로 보내지는데 그곳은 온통 쓰레기로 엉망진창이다. 한 여자가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하자 하는 자신이 새로운 팀장이라고 밝힌다. 널브러져 있던 한 남자가 웬 꼬마가 대장 노릇을 하냐고 묻는다. 샤는 기분 나빠하고 하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조직의 일원인지 의아해한다. 남자는 샤에게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영혼 계약자가 되어달라고 추근대기 시작한다. 그 말에 한자는 그에게 주먹을 날린다.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두 사람은 이판과 홍잉웨이다. 이판은 팀의 상태만큼이나 술에 취해 쓸모없어 보인다. 홍잉웨이는 이판에게 새 대장을 처리하라고 명령하고 떠난다. 이판은 팀이 한동안 수호자 팀들 중 최하위였다고 장황하게 말하며 한잔이 이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잔은 상황을 바로잡으러 왔다고 단언한다. 이판은 2달 후 연말이 되면 조직이 최하위 팀들을 해고하고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혼돈의 장소인 하부 구역으로 보낼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는 527팀이 그곳으로 가게 될 운명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다시 한번 두 사람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떠나라고 말한다. 한자는 자오후가 자신을 내쫓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샤 역시 머물 이유를 찾지 못하지만 한자는 어디를 가든 자오후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문제에 맞서기로 결심한다. 홍잉웨이도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한다. 한자는 신성한 통찰력으로 알아낸 그녀의 진짜 이름 바이수왕을 부르며 정말 그냥 앉아서 운명을 받아들일 작정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속임수를 간파한 것에 당황한다. 한자는 그녀가 무관심한 척하지만 여전히 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다. 결국 아까 이판이 그녀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니까 반면 그녀는 그가 자신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걱정한다. 대신 한자는 팀이 최하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점수를 벌기 위해 임무 완수를 도와달라는 거래를 제안한다. 그는 그녀가 이판처럼 하부 구역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는 심지어 임무 보상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그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가능한 임무들을 모으는 동안 그는 팀을 위한 임무를 고른다. 처음에 그녀가 보여준 임무들은 난이도가 낮고 적은 점수만 제공했다. 하지만 한자는 최소 2팀이 필요한 위험한 임무들을 선택한다. 바이상은 즉시 반대한다. 이 임무들을 실패하면 보상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하지만 한자는 이것이 최하위권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임무는 하수도에서 2급 저그들을 소탕하는 것이다. 2달 치점수에 해당하는 임무라서 다른 팀이 파트너 팀과 함께 수행할 계획이었다. 임무가 이미 수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충격을 받아 누가 임무를 가로챘는지 보려고 하수도 입구를 지켜보기로 한다. 그의 팀이 현장에 도착한다. 바이수왕은 생명 탐지기가 근처에서 최소 8마리의 저그를 감지했다고 경고한다. 한자는 샤를 붙잡고 망설임 없이 돌진하며 바이상에게는 남아달라고 한다. 바이상은 임무에 2팀이 필요한데 혼자 들어가는 그를 걱정한다. 갑자기 하수도 터널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놀란 바이상은 무슨 일인지 보려고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간다. 바이상이 멈춰서 저그 시체에 둘러싸인 채 당당히 서 있는 한잔과 샤를 보고 그의 능력에 충격을 받는다. 한잔은 그녀를 발견하고 시체에서 유용한 재료를 수집하고 쓰러진 수호자들을 도시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그는 의기양양하게 떠난다. 곧이어 임무를 맡기로 했던 팀이 도착하여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죽은 10마리의 저그를 샌다. 그들은 어떤 괴물이 그런 불가능한 위협을 해냈는지 궁금해한다. 자오후는 한잔의 팀이 단 하나의 임무로 350점을 획득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 소식은 그를 격분하게 만들고 자신이 쉽게 그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정보원 샤오베이에게 다른 모든 팀이 모든 임무를 맡아서 527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다. 리슈퉁은 한잔에게 자오후가 방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다. 한잔은 수호자들이 조직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내부 갈등이 커지는 것이 더 걱정된다며 정중히 거절한다. 리슈퉁은 조직이 확장되면서 부패가 뿌리내렸고 새로운 성장을 위해
불태워 없애야 한다고 믿으며 동의한다. 그는 한잔이 그 일에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길을 결정할 선택권은 한에게 남겨둔다. 한잔은 또한 팔권법 8단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 묻는다. 리슈퉁은 다음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한잔이 생사지간이라는 네 글자를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한잔이 쉬려고 누웠을 때 샤가 와서 그의 방에서 자도 되냐고 묻는다. 그녀는 다른 방들이 모두 잠겨있다고 말한다. 그는 별 의심 없이 바닥에서 자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의 침대이므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둘은 결국 침대를 같이 쓰게 된다. 다음 날 그들은 새로운 임무를 찾으러 팀 사무실로 향한다. 그곳에서 바이상과 이판은 마침내 한잔을 그의 진짜 정체, 즉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계약 마스터인 SSS급 신인으로 부른다. 바이상은 즉시 고개를 숙여 그가 실력 없이 백만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한잔은 불필요한 형식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바이상은 그의 재능을 이런 평범한 곳에 썩히는 것은 낭비라고 말한다. 이판은 자오후가 그를 추방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오래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러자 바이상은 이상하게도 딥블루시티에 그들 팀을 위한 임무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알린다. 한잔은 기지 도시를 바꾸고 다른 도시로 임무를 수행하러 가자고 제안하지만 도중에 상급 저그와 마주칠 가능성이 높다. 527팀이 저그가 들끓는 길을 여행하던 중 1급 저그인 데드 애쉬플라이와 마주친다. 이들은 때를 지어 활동하기 때문에 공격이 특히 치명적이다. 그들은 앞에 많은 수가 있는 것을 보고 더 큰 파괴를 예견한다. 그 무리는 상단을 뒤쫓고 있다. 바이상은 대장에게 그들을 도와줘야 할지 묻는다. 한자는 즉시 신호를 보낸다. 바이상은 급하게 방향을 틀어 상단을 향해 속도를 낸다. 상단 안에 한 차량에는 샹 가문의 특히 중요한 인물인 샹시딩이 타고 있다. 그녀를 보호하는 운전기사는 속도를 내어 무리에서 벗어나는데 실패한다. 그는 샹 가문 경비대에게 희생 계획을 실행하라고 명령한다. 시딩은 죄책감을 느끼며 그들을 막으려 하지만 경비들은 이미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총과 바주카포로 무리를 향해 발포하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샹시딩을 태운 차량은 간신히 탈출한다. 그녀가 분노에 차 소리칠 때 큰 소리가 들리고 그 근원지가 한자님이 밝혀진다. 그는 복희금으로 노래를 연주하여 무리를 단번에 파괴한다. 시딩과 그녀의 보호자는 경악한다. 그들은 이 정도 수준의 실력자를 본 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무리가 일으킨 폭풍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곳에서 한잔을 향해 가시가 발사되지만 이판이 나서서 가시를 맞고 충격으로 뒤로 넘어진다. 한잔은 독이 있어 금방 그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가시를 제거하려 하지만 가시들은 저절로 빠져나온다. 한잔이 신성한 통찰력으로 이판이 SS급 영혼 마스터임을 깨닫자 이판은 씩 웃는다. 그의 불멸 특성에 대해 궁금해진 한잔은 그것이 그를 치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적으로 만드는 것인지 이판이 알고 싶냐고 묻지만 한잔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를 무시한다. 팀은 첫 번째 장소에 도착하는데 그곳은 더 많은 적으로 들끓고 있다. 그 지역은 점수로 가득 차 있어 한잔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다. 그는 샤에게 변신하라고 말하고 모든 방향으로 공격을 보내 경로상의 모든 적을 쓸어버리는 곡을 연주한다. 이판과 바이스왕은 또 다른 일격필살에 감명받는다. 창하이 시티로 돌아와서 팀들은 모니터로 자기 도시의 임무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료되는 것을 지켜본다. 그들은 각 임무를 10초 이내에 끝내는 자기 도시에 언제 그런 강력한 팀이 생겼는지 궁금해하며 망연자실한다. 처음에는 최전선 전투 마스터라고 생각했지만 곧 딥블루 시티에서 온 팀이 자기 도시의 임무를 훔쳐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는 그들을 몹시 불쾌하게 만든다. 그들의 대장은 재빨리 1분대를 소집해 침입자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러 나선다. 대장은 다른 도시 수호대 팀장들과 만나는데 새로 나타난 이 임무 깡패를 아무도 반기지 않는다. 그들은 힘을 합쳐 마법 꼬리뱀 사살 임무를 맡아 자신들의 우위를 과시하기로 한다. 하지만 그들이 뒤돌아서자 뱀이 이미 바로 눈앞에서 죽어있는 것을 발견한다. 1분 대장은 더욱 격분하여 부하에게 그 팀을 찾아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한다. 그는 곧 그들이 임무를 제출하고 검은색 픽업 트럭을 타고 이미 떠났다는 보고를 받는다. 수호대 본부에서 서열 3위인 슈 장교는 딥블루시티, 창하이시티 및 주변 지역에서 임무 완료 건수가 급증한 것을 알아차린다. 그의 조수는 딥블루시티에서 온 한 팀이 주도하는 임무 가로채기 순환이 시작되었다고 보고한다. 장교는 그에게 팀의 파일을 가져오라고 하고는 물러가게 한다. 첫 두 파일은 이판과 홍잉웨이에 대한 세부 정보가 담긴 1급 기밀로 표시되어 있어 장교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그가 신입인 한잔에 대한 마지막 파일을 열었을 때 그건 역시 1급 기밀로 표시된 것을 보고는 뭔가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때 그는 자신에게 높은 권위를 가진 인물인 이구역장 징슈안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는다. 징슈야는 그 파일들이 그의 허가 등급을 넘어서므로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 말한다. 장교는 구역장까지 직접 나서는 것을 보고 한잔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재빨리 깨닫는다. 527팀이 18번째 임무를 완료하며 한잔은 또 다른 고위 등급 저그를 쓰러뜨린다. 그는 바이상에게 점수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녀는 1800점을 모았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그들은 처치한 수로 따지면 쉽게 1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한자는 또 자오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안다. 뒤에서 두 번째 팀들은 이 300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10여 개 팀도 마찬가지다. 유일한 설명은 그들이 특정 기준점에서 동점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규칙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함께 임무를 완수한 다음 같은 사람에게 점수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점수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팀은 처음부터 표적이 되었던 것이다. 한자는 어차피 기준점에 가까워졌으니 괜찮다고 말한다. 한잔과 샤오웨는 스승님인 리를 만나고 그는 그들의 여정에 대해 묻는다. 한자는 점수는 충분히 얻었지만 여전히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상인 캐러밴 하나를 구하는데 성공했다. 리는 상인 가문의 소녀가 언급했던 소위 무심한 남자가 줄곧 한잔이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녀가 어떻게 하면 자신도 정령사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는 것까지 알게 된다. 라이는 자신이 그녀의 할아버지와 오랜 친구이며 샹 가문은 정령사와 일반인 모두를 위한 고급 무기를 개발하는 5대 기업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고 설명한다. 캐러밴 추격은 샹 가문이 사이팅이 후퇴할지 보기 위해 꾸민 시험이었지만 분명히 그 계획은 실패했다. 한자는 이를 망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리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들이 운반하던 물건은 사실 처음부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리는 그 안에 담겨있던 선물, 각자를 위한 돌파의 비약을 꺼낸다. 이 비약들은 그들의 재능을 포함한 능력치를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켜줄 것이다. 둘은 그것을 마시고 즉시 2단계의 힘을 얻는다. 샤오웨는 돌파 후 새로운 신성한 본성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 한잔도 힘의 급증과 함께 더 많은 금기 기술을 잠금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한잔은 바이에게서 전화를 받고 그녀는 방랑저그와 관련된 새로운 임무에 대해 알려준다. 완전히 성장한 개체는 3단계 저그 3마리만큼 위험하다. 그녀는 그들이 임무를 맡아야 할지 묻는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만나자고 말하고 즉시 샤오웨와 함께 떠난다. 라이는 현재 상황을 숙고한다. 그의 집사는 링쥔 아가씨가 현재 창하이시티에 있지만 리를 만나기를 거부한다고 보고한다. 바이성은 한잔의 결정을 듣기 위해 그를 만난다. 한잔은 다른 팀들을 능가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바이는 미성숙한 방랑 저그조차 상대하기에 극도로 위험하다며 제고해달라고 요청한다. 한잔은 방랑 저그가 성숙하면 도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점수는 그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늘은 방랑 저그 덕분에 검은 장막에 덮여 있다. 그것은 모든 인식을 차단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자신만의 영역을 만든다. 살아있든 아니든 그것에 삼켜진 모든 것은 파괴될 때까지 빠르게 늙고 부패한다. 한 팀의 수호대가 그것을 제거하도록 배정되었지만 방랑저그는 엄청나게 강력하기 때문에 추가 수호대원들도 그들은 임무에 뒷기 역할을 하며 다른 수호대원들이 먼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한잔과 그의 팀은 이미 도착해 있다. 그들은 어두운 건물 안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간다. 내부에는 벌레들의 존재감이 압도적이다. 그녀는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들은 검은 장막의 억압적인 힘이 서서히 그들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전 데이터에 따르면 그들은 30분 안에 생존하여 내부에서 장막을 깨뜨려야 한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바이스왕이 검은 구체 형태의 장막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것을 부수기만 하면 된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그들을 삼키려 한다. 바이가 갇히고 이파는 그녀를 구하려다 붙잡힌다. 한잔이 그들을 도우려 하지만 살아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벽이 그의 길을 막는다. 이것은 검은 장막의 두 번째 선물로 평소에 생명을 빼앗는 것과는 반대로 생명이 부여된 벽이다. 샤오웨가 함께 싸우자고 제안하고 그들은 모두 벽을 공격한다. 하지만 그것은 빠르게 회복하며 굳건히 서 있다. 갑자기 더 많은 벽이 땅에서 솟아나 그들을 둘러싸고 안에 가두려 한다. 벌레 한 마리가 그들 뒤에 나타나 그들을 아슬아슬하게 지나쳐 벽으로 파고든다. 한자는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인지 궁금해하며 서둘러 뒤를 쫓는다. 이 임무에 원래 파견되었던 팀은 건물 밖에서 기다리며 이제 그들을 도울 새로운 미끼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들의 대장은 조심스럽게 진행하라고 명령한다. 모두 3단계 정령사인 수호대원들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벽이 솟아오른다. 수호대원 중 한 명이 대장을 부르며 그를 찾지만 대장은 그를 죽이려 한다. 그가 고개를 들자 대장의 머리에 있는 벌레를 발견한다. 그것은 그의 눈을 향해
나라와 직사시킨다. 바이상은 이판에게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방랑저그는 그들을 하나씩 죽일 작정이다. 바이는 그들 주위에 보이지 않는 시를 느낄 수 있는지 묻는다. 그는 느낄 수 있지만 자신의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바이는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만 이판은 자신의 능력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탈출할 수 없다면 포기하자고 제안하지만 바이는 여전히 떠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생명 없는 벽들을 무너뜨린다. 그녀가 대장을 부르고 벽이 무너진 후 그들은 한 잔 샤오웨와 재회한다. 바이가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지만 갑자기 샤오웨와 이판 뒤에서 거대한 바위 주먹이 나타난다. 한자는 재빨리 그것을 파괴하고 그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한다. 방랑저그가 소환한 거대한 바위 괴물이 나타나 사방으로 충격파를 보낸다. 그들은 방랑저그의 몸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 몸은 장막을 방출한 후 어둠의 세계와 합쳐져 검은 구체만 남겼다. 그 괴물은 구체를 깨뜨린 후에야 죽일 수 있다. 이판과 바이는 대장이 구체를 부술 수 있도록 엄호하기로 결심한다. 이판은 불멸의 형태로 공격을 받으며 괴물에게 돌진한다. 그는 6번의 공격만 견딜 수 있으니 한잔에게 서두르라고 말한다. 한잔은 6 신성한 수호자의 힘을 부르며 외친다. 6 신성한 수호자가 소환되고 그들은 천둥 같은 영적 에너지를 검은 구체에 발산하자 구체는 금이 가고 산산조각 난다. 이판은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한잔이 그의 뒤에 나타나 도망치라고 말한다. 그들 앞에는 완전히 성장한 방랑저그가 바이성을 옆에 두고 그들을 비웃으며 서 있다. 그녀는 거짓말로 방랑저그를 위장시키고 그들을 끝장낼 적절한 순간까지 숨겨두었던 것이다. 한자는 그녀의 눈에서 2번째로 본 벌레 그림자를 보고 그녀가 침식충에 기생당했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 벌레는 뇌 침식을 일으켜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4단계 곤충종이다. 그 벌레는 자가 번식이 가능하며 블루스타 역사상 7단계 수호자가 한 번 감염되어 막대한 노력과 자원을 들여 그를 죽일 때까지 엄청난 손실과 파괴를 일으켰다. 이 종은 오래전에 1구역 전쟁지대에서 박멸되었어야 했다. 이판은 한잔에게 불멸의 형태로 막아주는 동안 탈출하라고 하지만 한잔은 공격할 준비를 한다. 그들의 느린 속도로는 죽은 방랑자를 흡수해 10배로 퍼진 검은 장막을 벗어날 수 없다. 그는 이판에게 자신의 곡을 연주할 시간을 벌어달라고 부탁하며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한다. 바이의 명령에 따라 방랑자가 그를 공격하지만 이판이 그 공격을 막아낸다. 바이는 거짓말의 힘을 사용해 이판의 불멸성을 가짜처럼 보이게 하지만 이판은 그녀를 주먹으로 날려버린다. 그 순간 그녀에게서 벌레가 나와 그의 팔을 공격하고 그의 불멸성 한계는 단 2번으로 줄어든다. 그는 벌레를 으스러뜨린다. 방랑자는 감탄하며 그를 더 시험하기 위해 공격하지만 이판이 다시 그 공격을 막아낸다. 한자는 샤오웨와 이판에게 침식 벌레를 맡기고 자신은 직접 방랑자를 상대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잠재력을 발휘해야 할 줄은 예상치 못했지만 8궤권의 첫 번째 단계를 개방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공격을 가한다. 방랑자는 파괴적인 8궤권 공격을 간신히 피하며 어린 나이에 한잔의 힘에 감탄한다. 그는 입에서 검을 꺼내 그를 더욱 시험한다. 한잔은 건틀릿의 강력한 방어력으로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낸다. 방랑자는 10년 전 저그왕 중 하나를 죽였던 건틀릿을 왜 한잔이 가지고 있는지 의아해한다. 그건 강력한 가디언만이 다룰 수 있다. 한잔은 자신이 최강은 아닐지 몰라도 저그왕과 싸우는 것도 아니라고 인정한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방랑자에게 돌진하고 둘은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며 타격을 입는다. 방랑자는 한잔에게 건틀릿을 준 자가 그의 죽음을 분명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절박한 상황에서 한잔은 방랑자가 어린 개체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제야 삶과 죽음 사이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그는 8궤권의 나머지 단계를 모두 해제하고 전력을 다해 공격한다. 그는 방랑자의 가슴 중앙에 일격을 가해 그를 파괴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방랑자는 몸을 재구성하고 바이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방랑자는 그들을 가두기 위해 사슬 공격을 펼치고 이어 운석을 던진다. 이판은 자신의 불멸성에 의지해 운석을 막아낸다. 그는 자신의 불멸의 힘이 이제 고갈되어 오래 버틸 수 없으니 떠나라고 말한다. 갑자기 8궤권의 6번째 단계의 힘만으로 거대한 주먹이 위에서 소환되어 그 아래의 방랑자를 짓뭉갠다. 527팀은 리슈통이 그들을 도우러 온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진다. 한잔은 안도하며 그를 바라보다가 부상으로 기절한다. 리슈통은 팀에게 한잔을 데리고 돌아가라고 지시하며 자신은 뒤에 남아 뒷정리를 한다. 물론 침식벌레를 처리하는 일이다. 도시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 스승님을 걱정한다. 샤오웨는 그가 드디어 깨어난 것을 보고 안도하며 그가 기절한 후 스승님이 침식벌레를 제거하기 시작했지만
여왕 벌레가 아직 사라지지 않아 끝내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그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데려왔다. 중환자실에 있던 이파는 최선을 다해 운석을 막았지만 그 과정에서 뼈가 부러졌다. 그의 불멸 능력이 아니었다면 그는 죽었을 수도 있었다. 갑자기 간호사가 회복 중이어야 할 이판이 사라졌다고 알린다. 그녀는 스승님이 남은 벌레들을 스스로 처리하라고 했다고 덧붙인다. 바이성이 벌레들의 핵심 연결고리였기 때문에 이판은 그녀를 찾으러 갔을 것이다. 사티어 벌레들은 스스로 증식할 수 있으며 그들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여왕 벌레를 제거하는 것임을 이판도 알고 있을 것이다. 스승님이 직접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가디언 조직은 모든 팀에서 100점을 감점했다. 다른 팀들은 그들처럼 최전선에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아 보였다. 조직은 또한 방랑자의 시체도 가져갔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스승님은 아무도 이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자는 스승님이 명백히 자신들 팀 편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와 샤오웨는 즉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떠난다. 자오후 휘하의 팀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사티어 저그의 재료를 받게 되어 기뻐한다. 한잔이 들어와서 자오후에게 나오라고 소리친다. 자오후의 부하 중 하나가 그에게 칼로 덤비며 시비를 걸지만 한자는 그 얼굴을 보니 그럴만했다며 뺨 한 대로 제압한다. 다른 부하들은 기절하고 그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장면을 녹화하려고 한다. 맞은 부하가 다시 공격하지만 한자는 자오후에게 방해받을 때까지 그를 반복해서 내리친다. 자오후가 무슨 문제냐고 묻는다. 한자는 자신과 팀을 위해 사과를 요구한다. 자오후는 거절하고 부하에게 영상을 본부로 보내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답변은 조직의 내부 문제라는 것이었다. 감독 부서 역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의 인상적인 기술 때문에 한잔을 고용하라고 제안한다. 자오후는 짜증을 내지만 결국 포기한다. 한잔은 다시 사과를 압박하며 이번에는 조직의 금고에서 귀중한 재료를 가져갈 권리를 요구한다. 자오후는 그 요청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한잔은 어차피 맨손으로는 많이 가져갈 수 없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만약 자오후가 그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사과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 될 것이다. 자오후는 동의하지만 한잔이 직접 가고 손만 사용한다는 조건이다. 한잔은 반지를 흘끗 보며 손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며 수락한다. 자오후와 다른 사람들은 한잔이 안에 있는 동안 금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자오후는 한잔이 수천 개의 아이템을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없을 최근 졸업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 설령 한잔이 보물을 몇 개 찾더라도 많이 들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금고 안에서 한잔은 사형에게서 받은 보물 감정 수첩을 사용해 수많은 물건들 사이에서 귀중한 아이템들을 식별한다. 전설적인 3티어 이상 곤충의 뼈와 시체, 영생식물, 그리고 방어 장비를 제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6티어의 껍질이 있다. 그는 전부를 원해서 모든 것을 가져가 반지 안에 저장한다. 1시간 후 한자는 빈손으로 걸어 나와 잠시 후 샤오웨와 함께 떠난다. 자오후는 관리자에게 전화해 한잔이 얼마나 가져갔는지 알아본다. 처음에는 5개라고 듣는다. 자오후는 그게 좀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자를 붙여 대가를 돌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관리자는 한잔이 단지 5개가 아니라 금고의 50%를 가져갔다고 정정한다. 자오후는 충격받는다. 만약 한두 개였다면 조직에 숨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자오후는 그가 너무 많이 가져간 것에 대해 처벌받도록 조직에 알릴 계획이다. 그는 부하 샤오 왕에게 본부에 보고하라고 하지만 샤오 왕은 이미 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한잔을 잘했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넘어가게 했다. 자오후는 어안이 벙벙해진다. 한잔은 이번 일로 자오후가 다음에는 그렇게 거만하게 굴지 않도록 가르쳐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갑자기 샤오웨가 다가와 교태 섞인 목소리로 같이 자자고 제안한다. 지난번에 한잔이 다쳤기 때문에 그를 잃을까 걱정되고 다시는 그를 놓칠 수 없다고 말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 앞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소녀가 시끄럽다고 불평하며 그들을 방해한다.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던 그들은 그녀가 스승님의 손녀인 링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한자는 그녀의 영능력을 확인하고 그녀가 2급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의 형태는 고대 신기 중 하나인 신농정이다. 링진은 인기 웹소설 작가로서 작업에 영감을 얻기 위해 옷을 벗는다고 설명하며 옷을 벗어도 되냐고 묻는다. 샤오웨에게 하던 일을 계속할 거냐고 묻고 그렇지 않다면 기꺼이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한다. 샤오웨는 깜짝 놀라 그녀를 막으며 한잔과 아무런 감정적 교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냐고 묻는다. 링진은 왜 샤오웨가 영혼 계약을 맺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의아해한다. 샤오웨는 깨닫고 뒤로 물러선다. 한자는 링진이 정말로 신성을 지니고 있으며 계약을 통해
그녀가 두 번째로 각성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확인해준다. 링지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바로 시작한다. 링지는 옷을 벗고 한잔에게 달려든다. 그는 그녀를 멈추고 그게 계약을 맺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자신의 책에서는 계약이 항상 긴밀한 접촉 후에 성사된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둘 다 그녀의 행동에 한숨을 쉰다. 한자는 그녀에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그가 그녀의 신농정 신성 형태를 해제하자 그녀는 즉시 에너지의 흐름으로 따뜻함을 느낀다. 그녀의 신성 형태는 영적 재료를 정제하고 그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다. 하니 더 높은 경지로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는 그녀에게 바로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샤오웨는 물을 가지러 방을 나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당황한 그녀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한잔이 링전의 솥 형태로 저그 재료를 넣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재료들은 즉시 정제되어 복용자의 기력을 1% 증폭시킬 수 있는 영력단을 만들어냅니다. 한은 링전을 칭찬합니다. 반면 그녀는 그에게 뛰어들어 자신의 안에 있는 연금술의 불을 꺼달라고 애원합니다. 당황한 그는 샤오웨를 붙잡아 도움을 청하고 결국 셋이서 함께하게 됩니다. 한은 지쳐서 깨어나지만 두 여자는 만족감과 활력에 넘칩니다. 이제 그는 여왕 벌레를 조사하고 이판과 바이상을 추적할 계획입니다. 샤오웨가 링전에게 바이의 사진을 보여주자 링전은 그녀를 알아봅니다. 바이는 링전과 같은 딥블루시티의 유명한 바에 가곤 했습니다. 그 단서가 그들의 다음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한자는 그들에게 산사나무꽃 에센스를 뿌립니다. 그 향기는 근처 벌레들의 이상 행동을 유발할 것입니다. 바에 도착하자 그들은 바이의 가명인 훅위안웨이에 대해 묻습니다. 바텐더는 그들이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정확히 아는 듯이 시익 웃습니다. 훅위안웨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모두가 쳐다보며 축하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약속대로 모든 사람의 술값을 낼 것이라는 발표가 방금 확인된 것입니다. 한자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바텐더는 어제 온 손님이 술을 많이 마시고 훅웨이를 언급하는 사람은 누구든 술집 전체를 빌리고 자기 술값까지 내게 될 거라고 말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건 이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텐더는 또한 이판이 남긴 상자를 건네줍니다. 안에는 이월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왕 벌레의 분열에 대한 상세한 메모가 있습니다. 그때 1분 대장인 이밍이 그 일을 처리하도록 배정받았습니다. 임무를 마친 후 그는 돌아왔고 팀 전체가 이 바에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나중에 자오후가 그 작전을 인수했습니다. 벌레는 매달 번식하고 분열하므로 지금쯤이면 7마리가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한자는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뜹니다. 볼일을 보는 동안 거기에 서 있던 다른 남자가 이상한 히스꽃 냄새에 대해 묻더니 갑자기 한잔을 공격하려 합니다. 한자는 공격을 막고 그를 뒤로 던져 벌레가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한자는 그것을 잡아 그 자리에서 파괴합니다. 샤오웨와 링전이 바로 뒤따라 뛰어들어옵니다. 한자는 그 남자가 감염되었으며 그가 바로 이 무도회장의 주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6마리의 벌레가 남았습니다. 링전은 자신의 이야기 지필 패턴을 따른다면 주인공 이민과 가까운 사람들도 감염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단서를 찾아 나섭니다. 가는 길에 한자는 또 다른 감염자에게 다시 공격받습니다. 그는 그를 물리치고 나타나는 벌레를 죽입니다. 샤오웨는 그 남자가 자오후의 부하 중 한 명임을 알아봅니다. 그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지금까지 감염된 모든 사람들 모두 이 무도회장에 왔었습니다. 바이수왕 안의 벌레, 이판이 죽인 바 주인, 자오후의 부하, 그들은 모두 현재 1분 대장인 자오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판이 향하던 곳은 바로 그곳이었을 겁니다. 이판은 명백히 분노에 차 자오후의 사무실로 쳐들어가 그가 사적인 시간을 보내는 중에 그를 덮칩니다. 이판은 자오후가 이밍을 죽이고 1분 대장 자리를 찬탈하고 침식 벌레를 이용해 재능 있는 영혼술사와 계약자들을 억압한 뒤 뻔뻔하게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비난합니다. 자오후는 그를 이밍의 무능한 동생으로 알아보고는 여자친구 바이수왕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대신 자신을 찾아온 것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각자 복수를 맹세합니다. 자오후는 바이수왕이 죽은 것은 그녀 자신의 결단력과 운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입니다. 그의 지원군이 이미 이 판을 포위하고 있고 자오는 수호단 조직의 핵심 인물을 공격한 죄로 그를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격하려 움직일 때 이 판은 허를 찔리지만 현장에 도착한 한잔에 의해 그들의 무기가 갑자기 파괴됩니다. 죄 있는 자가 먼저 고발하는군. 한잔은 그들을 모두 뒤로 던지며 조롱합니다. 이 판은 왜 왔냐고 묻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그를 쓰러뜨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지원군은 한잔이 왜 암살자 이판을 변호하고 명령을 방해하는지 묻습니다. 한잔은 자신과 자오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라며 물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거절하고 그를 죽이려 하지만
한자는 그들을 모두 손쉽게 쓰러뜨립니다. 이파는 한잔의 무술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아차립니다. 자오후는 탈출하려 하지만 한자는 순식간에 그의 뒤에 나타납니다. 그는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 자오에게서 침식벌레를 몰아내고 죽이지만 그것은 여왕벌레가 자오의 아닙니다. 부하들이 현장에 모여 딥블루시티의 최고 권위는 수호단 조직이 아니라 성주가 쥐고 있는데 감히 대장을 죽였다며 한잔을 비난합니다. 한잔은 함정에 제대로 걸려들었습니다. 1시간 전 성주의 사무실에서 성주의 머리에서 여왕벌레가 나타나자 그의 조수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더 큰 문제가 닥칠 것을 감지한 한자는 샤오웨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즉시 떠나 스승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말하고 자신은 혼자 성주는 처리하러 떠납니다. 수호단 조직 1분대장 대행을 암살한 혐의로 한잔의 체포를 명령합니다. 잘됐군. 한잔이 미끼를 너무 빨리 물었어. 한잔은 건물을 나서지만 조직의 중요 인물을 죽인 죄로 그를 무릎 꿇게 하는 늙고 강력한 영혼술사와 마주칩니다. 한편 리수통은 오랜 친구와 회의 중입니다. 리가 그의 의도를 묻자 그 남자는 그저 그가 선택한 후계자가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내일 처형될 예정이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리 뒤에 호랑이가 공격할 준비를 하며 으르렁거리지만 오랜 친구는 스승님이 남겨주신 여러 양자 아바타 중 하나를 공격할 수 없다며 그를 차분하게 안심시킵니다. 아바타가 사라지기 전에 더 많은 놀라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인간의 모습인 린징쉬아는 스승에게 정말로 후배를 구할 것인지 묻습니다. 리는 조직 내부의 혼란을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오후를 이용해 한잔을 유인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리는 한잔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와 함께라면 그들은 전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이 갇혀있는 곳으로 돌아가 그를 붙잡은 노인은 리수통이 그를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며 자백을 강요합니다. 한에게 2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그들에게 합류하거나 단두대에 의해 반으로 잘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자는 4단계 침식벌레가 이밍에 의해 의도적으로 발견되어 도시로 들어왔다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노인은 벌레가 적이 아니라 강력한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한자는 3번째 선택지를 택하겠다고 대답하지만 노인은 그를 다시 죽음으로 위협할 뿐입니다. 다음 날 한잔의 범죄와 곧 있을 처형 소식이 도시 전체에 방송됩니다. 성주는 처형이 곧 진행될 것이며 탈출한 다른 3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스승의 저택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한잔을 내려다보며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한은 스승으로부터 함정을 놓기 위해 이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은 조직에 보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 엇나간 SSS급 재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주는 직접 사람들에게 연설하며 한잔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곤충 부족과 공모하여 도시를 배신했다고 거짓말합니다. 빠르게 처형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성주는 이를 재미있어합니다. 그는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그 순간 단두대가 갑자기 중간에 멈춰 처형을 중단시키자 성주는 크게 실망합니다. 바로 그때 샹가문의 샹스팅이 나타나 처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샤오에, 링전, 그리고 이판도 모두 변장을 벗으며 동참합니다. 스승의 의문의 오랜 친구가 이제 아무도 한잔을 구할 수 없다고 선언하자 리는 결론을 내리기엔 너무 이르다고 간단히 대답합니다. 오랜 친구는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사라집니다. 리는 워키토키로 샹스팅의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데 그는 친구가 너무 빨리 탈출해서 그의 정체를 밝히는데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샹 노인을 의심했지만 샹은 비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 처형을 막기 위해 손녀를 보낸 것은 바로 그였으니까요. 이 배후에 있는 조직에 관해서는 샹은 여명의 파괴라는 단체를 언급합니다. 샹 가문이 처형을 막기 위해 나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중은 그 연루에 충격받습니다. 스딩은 대중에게 한잔의 결백과 그들이 어떻게 속고 있는지를 선포합니다. 그녀는 한잔이 영혼사로서 인류를 자랑스럽게 지키며 벌레 괴물들과 싸우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대중은 그렇게 애국적인 사람이 어떻게 배신자가 될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혼란스럽게 지켜봅니다. 한잔을 붙잡았던 늙은 영혼사는 강렬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모두를 침묵시킵니다. 그는 그것을 여명의 파괴에 중대한 임무라고 부르며 처형을 완수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직 단두대에 갇혀있는 한잔을 향해 거대한 불타는 손을 보내지만 그 손은 공중에서 파괴되고 공격자는 뒤로 날아갑니다. 리수퉁에게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성주 자신이 한잔에게 돌격합니다. 자유로워진 한은 재빨리 피하고 속도를 이용해 성주에게 주먹을 날려 그를 땅에 쳐박습니다. 침식 여왕벌레가 성주의 머리에서 날아나옵니다. 한잔은 손에 든 침식벌레에 대해 그것이 어떻게 인류 사이에 혼란과 혼돈을 일으키려 했는지 모두에게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죽이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인류를 보호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시민들은 그의 시기적절한 개입에 안도합니다. 바로 그때 리수퉁이 나타나 한잔이 이번에 생사의 경계를 경험했는지 묻습니다. 한잔은 그의 도움에 감사하지만 다음번에는 자신이 직접 움직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라인은 그가 여왕벌레를 죽인 것을 축하하며 다른 것들도 발견되었다고 언급합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수호자 대열에 침투한 조직인 여명의 파괴를 다시 놓쳤습니다. 이판이 현장에 도착하여 바이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으며 그녀와 사건 중에 사망한 1000명의 사람들을 위한 해장이 계획되고 있다고 알립니다. 그들은 함께 해변에서 엄숙하게 관을 떠나보내고 한자는 그녀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짓눌리지만 그녀가 정말로 사라졌는지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찾아옵니다. 한진, 링진, 샤, 그리고 스딩은 스승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리는 벌레 사건 이후 그들이 3단계에 진입했는지 묻습니다. 예상대로 한진, 샤, 링진은 모두 SSS 3단계로 승급했습니다. 스딩은 한잔에게 자신과도 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신성한 속성을 가진 영혼과만 계약을 맺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라인은 그들에게 3단계에 도달한 후에는 후방 도시에서 훈련할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한진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습니다. 한진은 계속해서 더 강해지고 이 벌레 대재앙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의 야망을 인정하고 추가 훈련을 위해 그를 비행기로 최전선 전장에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제1전군은 현재 벌레 종족과의 연중 최대 전투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리는 샤와 링진에게 그들의 수련 방법이 계약사들과 다르고 다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잔을 동행할 수 없다고 알립니다. 다샤의 최전선에서는 대포와 중화기를 동원하여 고단계 벌레 저그들과의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대장 샤오가 후퇴하여 부상당한 팀원들을 의무실로 보냅니다. 또 다른 소대장인 존 노인이 그에게 5명 중 2명만 잃었는데 왜 지원군을 기다리냐고 물으며 존 자신의 팀은 3명을 잃었다고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샤오를 짜증나게 하고 그는 일반적인 파병이 아니라 정의 임무를 위해 여기에 있다고 쏘아붙입니다. 얼마 후 한잔이 전장에 도착하여 자신을 신병이라고 소개합니다. 샤오는 그의 계약 영혼에 대해 묻고 한잔이 집에 두고 왔다는 말에 놀랍니다. 샤오는 혼자 나타난 그를 꾸짖으며 죽고 싶어 안달이 났다고 말합니다. 존 노인이 나서서 그를 진정시키며 그의 옷과 피부로 보아 한잔은 근처 캠프의 전투 영혼사가 아니라 도시 출신의 귀족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샤오는 마지못해 동의합니다. 샤오는 존 노인에게 신병을 자기 팀으로 데려가도 되냐고 묻지만 존 노인은 거절합니다. 샤오는 이미 자기가 먼저 뽑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샤오는 한숨을 쉬고 한잔을 불러 새로운 팀원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4단계 마스터이자 새로운 팀의 주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인 카이 시판과 시샤오첸을 소개합니다. 카이는 지난 임무 중에 흠뻑 젖은 것에 대해 불평하며 한잔에게 젖은 옷을 벗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망설이며 그렇게 합니다. 그가 계약 영혼을 데려오지 않은 것에 놀랍니다. 한잔은 자신을 소개하고 반지 안에 보관된 유물 몇 개를 꺼내 팀을 위한 선물로 줍니다. 그는 그들 모두에게 6단계 갑옷을 줍니다. 카이와 신은 그런 귀중한 장비를 받고 기뻐하며 금세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샤오는 메카 조종사이기 때문에 갑옷을 거절하지만 높은 수준의 선물과 저장 반지는 그로 하여금 한진이 어느 귀족 가문 출신인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샤오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먼저 출발하라고 말하고 자신은 다음 임무 브리핑과 보급품을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걷는 동안 한진은 샤오에 대해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최전선에서 계약 영혼인 기린을 잃었다고 설명합니다. 전군은 그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그를 메카 임무에 재배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고위 관리들을 참지 못합니다. 샤오가 보급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움직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이자나미 뱀 부족의 완전한 섬멸입니다. 적의 증원 속도는 말도 안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100대 1의 전투 피해 비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도를 늦추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오랫동안 제1전군은 그 부족의 정예부대와 교착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제1구역의 수장인 웨이칭이 전세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고대의 장벽을 부수고 단신으로 적의 증원군을 돌파하여 피해 비율을 무려 10만 대 1로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그는 8단계 뱀들과 마주쳤고 싸움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최신 임무는 제2전구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술 능력을 사용하여 수십 개의 뱀 둥지를 찾아냈습니다. 기동성과 근접성이 가장 높은 팀들이 그것들을 파괴하기 위해 파견되고 있습니다. 샤오의 팀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샤오가 말한 대로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즉시 출발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뱀들이 더 높은 단계로 진화할 때마다 벗는
거대한 630m 길이의 허물을 발견합니다. 수십억 개의 뱀 알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갑자기 알들이 깨지기 시작하며 샤오의 메카를 뒤로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충격파를 내뿜습니다. 한지는 그를 구하기 위해 그를 뒤쫓아 달려갑니다. 그를 버리고 임무를 완수하라는 샤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한자는 그의 메카가 떨어지기 전에 잡아 절벽 위로 던져 안전하게 착지시킵니다. 샤오는 그의 엄청난 힘에 놀랍니다. 모두가 절벽 높이로 보아 한잔이 떨어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살아서 다시 기어 올라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샤오는 그에게 뱀 둥지를 제거하는데 계속 집중하라고 다시 경고합니다. 알은 이미 부화했고 새끼 뱀들이 공격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샤오 주장은 다른 사람들에게 후퇴하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그들을 막지만 수가 많아 상황은 꽤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때 한자는 반지의 힘을 이용해 뱀 무리에게 광선을 발사합니다. 뱀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더니 갑자기 절을 하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한잔이 신호를 보내자 샤오는 메카에 내장된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그들을 모두 불태웁니다. 샤오를 포함한 한잔의 팀원들은 환호하며 샤오는 한잔이 다른 귀족 자제들과 다르며 그가 단지 3급 영혼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샤오는 통신을 받습니다. 뱀둥지 박멸이라는 전체 임무는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팀은 한진 덕분에 실제로 성공한 10개 팀 중 하나입니다. 둥지 지점은 작전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갓 부화한 뱀들은 주요 경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으며 증원군이 전장에 도착하기 전에 한진의 능력을 이용해 그들을 추적하고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전멸시키기 전에 그들 앞에 막 나타난 5단계 뱀둥지 수호자에게 전멸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뱀둥지 수호자는 거대합니다. 한진은 팀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칩니다. 그들은 샤오가 뒤에서 공격으로 엄호하는 동안 재빨리 탈출하려 하지만 공격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뱀은 메카를 입으로 부수고 샤오는 그 안에서 떨어집니다. 카이와 신은 뱀이 그들을 먹으려고 돌아서자 공포에 질려 쳐다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6단계 갑옷 덕분에 실패하지만 그 후 뱀은 갑옷을 꿰뚫는 이상한 액체를 뱉어내고 둘 다 그 자리에서 분해되어 죽습니다. 한전은 다음으로 뱀이 다가오자 얼어붙는다. 욕을 하며 그는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긴급 해제 기술을 사용하여 악기를 소환한다. 용검 기동곡을 연주하여 강력한 바람 공격을 내보내지만 5급 수호자를 죽이기에는 역부족이다. 한전은 숨을 고르기 위해 뒤로 물러선다. 하지만 그가 회복하기도 전에 뱀이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났다가 갑작스러운 검에 머리가 꿰뚫려 죽는다. 계약 영령이 시체 위에 내려앉는다. 한전은 자신을 구해준 선배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그녀는 웃으며 그를 칭찬한 뒤 정식으로 자기소개를 하며 그의 말을 정정한다. 그녀의 이름은 공양진, 극악의 도시, 즉 추방의 땅 출신이다. 어떤 나라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악인들을 모아놓은 수용소로 악명 높은 소위 하급 지구, 대하에서 온 선배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기심과 타인에 대한 무시에 있다. 그는 그녀가 발키리 특성을 지닌 SSS급 8급 영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다. 그녀는 그가 연주한 곡에 대해 물으며 그 곡이 자신의 에너지를 엄청난 수준으로 증폭시켰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뒤에 나타나 그를 자신의 전속 전투 지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선언한다. 한전은 그녀와 함께 가기를 단호히 거절하고 그녀는 고작 3급 영령사가 보이기엔 놀랍도록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만약 그녀가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자결하겠다고 덧붙인다. 그녀는 결국 포기하고 그를 데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녀의 도움을 받아 새로 부화한 이자나기, 벌레떼를 제거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녀는 별 생각 없이 그 요청을 수락한다. 그는 그녀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유충들을 가로챌 수 있는 인근 3곳을 표시하고 그 후 대하의 대군과 협력하여 최종 결전을 치르자고 한다. 그녀에게 별것 아니지만 갑자기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기 시작한다. 그녀의 오래된 상처가 재발하여 어두운 기운을 뿜어낸다. 그녀는 그에게 물러서라고 말한다. 그는 악기를 사용하여 그녀에게 정화의 가루를 뿌려주자 상처가 즉시 치유된다. 그는 애초에 어떻게 그 상처를 입었는지 묻는다. 그녀는 구급 충제에게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간신히 목숨만 건져 달아났다. 그 황제의 이름은 모에이며 그가 남긴 기운은 여전히 그녀의 살인 본능을 조종할 힘을 가지고 있다. 그가 한번 봐도 되겠냐고 묻자 그녀는 조금 대담하다고 생각하지만 경고와 함께 어쨌든 허락한다. 상처는 깊지 않아 치료할 수 있다. 그는 다시 악기를 사용하여 더 많은 치유 가루를 뿌려 기운을 억제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후 그는 신농정의 물질 형태를 소환하여 그녀에게 자신이 2개의 계약 영령을 가졌다는 사실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는 죽은 뱀들을 모두 솥에 던져넣고
자신의 생명 창조 능력으로 그들의 정수를 흡수하여 그녀의 상처를 부분적으로나마 치유한다. 그녀는 그 느낌이 마음에 들어 다시 해줄 수 있냐고 묻지만 그는 같은 양의 벌레 살과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한다. 다행히도 어차피 그들의 다음 임무는 이자나기 유충들을 가로막는 것이다. 그녀는 흥분해서 그를 붙잡고 함께 표시된 장소로 향한다. 본부에서는 협곡 입구 근처로 몰려드는 수많은 어린 뱀떼를 감시하는데 너무 늦게 발견된 듯하다. 광산 장군과 기령은 입구를 막을 능력이 충분하지만 그들은 이미 끝없이 오는 증원군을 처리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충족은 고위급 전투원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게 하는 것을 보니 확실히 잘 준비한 것 같다. 그래서 임경선은 8개 교전 구역의 위치를 사수하라는 긴급 비밀 명령을 내린다. 한전과 공양진은 이미 뱀 유충들이 모여있는 입구에 도착했다. 진이 바로 뛰어들 준비를 하지만 한전은 자신이 직접 처리하고 싶다며 그녀를 막는다. 그는 돌격하여 온 힘을 다해 뱀떼와 싸운다. 그녀는 놀라지만 자신이 곁에 있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그가 싸우도록 내버려둔다. 본부에서는 전투 지휘관들이 그가 혼자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충격에 빠져 지켜본다. 한전은 많은 놈들을 물리치지만 초반에 8급권을 수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적으로 압도당하기 시작한다. 진이 도와주러 뛰어들어 검으로 사방에 파괴적인 기운을 내뿜지만 한전은 아직 싸울 수 있다고 고집한다. 그는 8급권의 세 번째 기술을 해제한다. 그는 생명의 주먹의 힘을 시험하여 즉시 뱀떼를 파괴한다. 진은 감명받아 합류한다. 지구장들은 경외심에 차서 저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지켜본다. 임경선은 그녀의 배경을 설명한다. 한 달 전 위청 지구장과 싸워 그와 그의 아내에게 패배했지만 그 후로 이자나기 전장을 떠나지 않았고 이제는 자신들의 사제와 어울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전과 진은 모든 유충들을 처리하고 그는 그들의 시체를 사용하여 그녀의 상처에 다시 한번 생명력 창조를 시전한다. 시작하자 그는 상처 안에 밝힌 검은 가시를 발견한다. 그녀의 허락을 받고 그는 그것을 뽑아내고 그들은 치료를 마쳤다.